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와 토론 제 3강 스피치의 본론 개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 메시지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 쓸 때와 마찬가지로 서론을 먼저 쓰기보다는 먼저 본론을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입을 하는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스피치 이제 내용도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구성인데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지만 구성 방법은 본론과 그 다음에 서론, 결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론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서론 및 결론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주제를 택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택견 수련의 장점에 대해서 사실 이건 주제가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제가 택견에도 여러 가지 택견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택견 수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택견을 수련해서 예를 들어 장점이 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도 택견 동아리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는 그 인사동에서 택견, 결련 택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택견의 시합 같은 게 인사동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성균관대학교 택견 동아리에서도 나와서 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택견 수련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심신단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운동이니까 그리고 간단한 호신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것 그리고 한국 문화 체험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택견이라고 하는 게 태권도하고는 달리 좀 뭐랄까 좀 복장도 한복 차림 복장과 비슷하고 전통 예를 들어 씨름이라든지 전통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태권도하고 다르게 또 한국 문화를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견 수련이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서로는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이제 본론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택견 수련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서론을 도입부를 이제 전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택견 수련의 장점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망 여러분들의 택견 수련을 하고 나서 어떻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택견의 장점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퍼뜨리자라고 그런 전망도 제시할 수가 있겠고 다양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요 아이디어 조직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내용의 거리들 요것들을 이제 주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시간적 조직법에서 한국 무술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선 네 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 조직법이니까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시대 이렇게 되죠. 글쎄 삼국시대 이전에는 글쎄요, 고조선 같은 게 고대 국가인데 그때도 이런 어떤 무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문헌적으로 좀 이제 기록된 것들은 아마 삼국시대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삼국부터 현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 조직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간적 조직법은 일의 절차 및 진행 과정 설명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취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뭐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뭐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보 제공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적 조직법을 쓸 수도 있겠고, 이 공간적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주제를 세계 무술의 종류로 들어봤는데, 자, 이거는 그 시간적 조직법은 어떤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라면, 이런 공간적 조직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가, 지역별 분포별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주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작은 아이디어, 그래서 큰 아이디어를 네 가지로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뭐 동양에서 사실은 무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달됐고, 서양에도 무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네요. 요즘은 이제 주짓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이제 브라질의 유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뭐 사바테인가 포에카란가 뭐 그런 발 쓰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양의 치중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열을 해서 스피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제도나 특성의 차이 설명에 유용하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까지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라면, 아니면 혹은 이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유학 경험이 있었다라면, 거기에서는 뭐 어떤 제도나 어떤 특성이 있다. 그 지역마다 이런 특성이 다르다.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르다. 뭐 그럴 때는 또 공간적 조직법을 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인과적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인 그런 이제 것들을 조직할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 원인 배열 방법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어느 한 큰 어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어떤 전제를 두고, 그것의 원인은 이러하니까 뭐 이런 방식이죠. 사실 이 촛불 시위는 이제 이것도 제가 옛날에 그 사례를 들어놨던 건데,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정책, 사실은 그래서 요때 촛불 시위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교수님 미선이 사건 소개를 통해서 촛불 시위가 거의 처음으로 생겨나다시피 했다. 원조적인 어떤 시위였다라면, 그리고 나서 또 촛불 시위가 그 다음번으로 좀 크게 일어났던 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촛불 시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단돼야 한다, 반대론이죠. 촛불 시위가 원래 이제 위법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한다, 원인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래 취지가 상실됐다. 그래서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평화적이고 그리고 침묵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촛불 시위의 특징인데,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막 화염병도 나오고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불법 폭력 시위였다. 그리고 또 어느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불순 세력이 개입을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대중들은 좀 순수하게 모였는데, 이 일부 불순 소위 뭐 이제 막 그 옛날 시위를 조직하는 세력들, 뭐 그런 좌파들, 뭐 이렇게 뭐 종북 이렇게 불리죠.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시민들의 어떤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의 뜻을 뭔가 좀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이 있었고요. 촛불 시위는 이제 찬성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은 이게 미국산 소고기를 MB 정권에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걸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우병 파동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촛불 시위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촛불 시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원인이 이제 먼저 요거는 이제 원인 결과 배열 방법이라고 해서 원인을 두 가지로 놨습니다. 원인 첫 번째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정책.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어떤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보증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MB 정권이 또 독단적으로 여론을 무시하고 또 뭐 시위대들을 과잉 진압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MB 정권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마치 좀 미국이 이게 잘 보이려고 하는 친미 사대주의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이유 때문에 촛불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인과적인 조직법인데, 결과를 먼저 내놓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원인을 먼저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사실 뭐 특히 또 뭐 이거는 정보 제공이든 설득이든 굉장히, 특히 설득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차근차근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해 했을 때는 좀 요런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이, 요런 조직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미국산 소고기는 너무 오래된 사례라서 지금 뭐 이것도 뭐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국 장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원인을 먼저 제공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뭐 반대하는 이런 시위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또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시위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광화문에서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고,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초동에서 모여서 지지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집회들이 이렇게 퇴진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조직법이 문제 해결식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인 자살의 문제점과 모방 자살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이제 요즘 들어서도 아직 계속 유명인들의 어떤 자살 사건이 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 뭐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은 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인 자살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모방 자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할 적에 이런 조직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인 자살의 심각성이 뭐냐 하면은, 단지 이 사람이 탤런트라든지 뭐 유명인이 자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유명인을 좋아하는 유명인의 팬덤을 형성한 어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방 자살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유명인이 자살하는 것을 미디어에서는 또 일종의 뭐랄까 특종을 위한 경쟁으로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신문보다, 다른 언론보다 좀 더 자기 언론이 좀 더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자살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잘 몰랐을 내용을 미디어가 너무 가르쳐 준다라는, 그래서 결국 모방 자살이 또 이제 퍼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인 자살을 막는 방법이랄까,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모방 자살은 좀 막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을 보도시 다음 사항을 권고를 한다. 자살률의 최근 경향, 뭐 치료의 발전 양상,
자살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례, 자살하지 않고 절망해서 이런 사람들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자살 보도할 때 이제 같이 이제 그 게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지켜져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런 그 자살 뭐 누구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살 예방에 대한 경고 문구가 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 예방을 위한 모방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뭐 아니면 정부 이런 곳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이제 그 실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아까 인과적 조직법은 좀 설득에 좀 좋은 어떤 조직법이라면 요거는 정보 제공일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 뭐 설득에도 좀 좋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 제공이 목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득이 목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또 가장 효과적인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도 또 아이디어 조직법들이 뭐 있습니다. 소재별 조직법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이나 공간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하면은 뭐 이건 시간이나 공간하고는 다르게 그냥 그래도 대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잘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뭐랄까 물론 이거를 뭐 인과 조직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계속 이제 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뭐 이거를 뭐 이제 그 일단 임의적 순서로 소재별로 이렇게 하지만 문제점과 여기다 해결 방안까지 더 추가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문제 해결식 조직법이 되겠죠. 그럼 올바른 컨택트 렌즈 착용법 이것들도 뭐 뭐랄까 좀 그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콘택트 렌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종류별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방법으로 조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제를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법들을 참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조직법들은 사실 또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3분과 5분이라는 짧은 이제 스피치 실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피치를 할 적에 또 시간이 또 충분히 주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법들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요 이야기거리를 중요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주요 아이디어를 입증하거나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세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례, 통계, 증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례 같은 것들이 이제 정보 제공에 또 유용하다라면 특히 통계나 증언 같은 경우는 또 설득 스피치에서 굉장히 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설득이나 정보 제공이나 모두 다 잘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주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역할, 증거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스피치를 보다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조미료와 향신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인데 여기 뭐 실제 사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목격한 일이나 타인에게 일어났던 일, 책, TV, 라디오 등 매체에서 보고 들은 얘기, 고사나 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을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직접 일어난 이야기가 타인에게 일어났던 것들 아니면 매체나 책에서 본
일화들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뭐 서두에서도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향신료와 조미료 역할을 하겠죠. 또 가상 사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가능한 일, 예를 들어 만약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요즘 보면은 이제 전기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김상욱 교수님들 카이스트 경희대학교로 옮겼죠. 뭐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 같은 분들이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많이 강의들을 많이 올려놓곤 하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어떤 원인인지는 또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학자들이 어떤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무시했다라면 지금의 모든 어떤 지금 현대 시대의 어떤 모든 어떤 것들을 전자기기들은 다 없을 수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세탁기도 그냥 옛날 수동 방식 같은 경우는 전기만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요즘 세탁기는 거의 뭐 물 붓고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뭐 껐다 켰다 하면서 세탁을 다 하죠. 그런 것들은 모두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가상 사례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오른쪽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축사.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졸업 축사라고 하는 이 스피치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죠. 20살 때 초반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운이 좋아서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이 10년 후에 4,000명의 종업원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됐고 29살에 맥키토시를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천재죠, 그죠? 그런데 실제 경영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같이 동업했던 존 스컬리와 어떻게 갈라서기 시작했고 결국은 경영진들이 존 스컬리의 편을 들어서 30살에 쫓겨나야만 했다. 그러니까 29살에 맥킨토시를 만들었는데 30살에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심정이 돼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뭐 그래서 완전 공공의 실패작으로 전락했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절망에 빠져서 정말 페인으로 전락했다라면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좌절들을 또 이제 감당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다시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5년 동안에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고 다시 또 아내와 결혼하는 이런 정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사는 세계 최초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고 저의 애플로 복귀 후에 또 뭐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독하고 쓰디쓴 약이었지만 예전에 이런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들이 이게 필요한 환자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울림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인데요. 통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현상을 수치화해서 요약한 자료,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워보셨을 텐데, 결국은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숫자화해서 뭐 빈도와 퍼센트 뭐 아니면 뭐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로 자료를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제시하는 청중은 크기나 비례 몇 분의 1 등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가장 무엇보다 신뢰스럽고 객관적인 정보원에서 나온 통계를 사용해야겠죠. 요즘 굉장히 그 통계를 인용하는 뭐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체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갤럽 뭐 아니면 한국리서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꽤 전통 있고 신뢰가 좀 많이 이제 그 쌓여진 통계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피치를 할 적에 통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그런 최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충분한 샘플을 통해 대표성을 지니는 통계를 사용할 것. 이것도 이제 통계를 사용한다면 통계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는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킬의 문제인데 가능하면 긴 숫자는 반올림할 것.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이제 단위까지 1단위까지 끊어서 이 1단위까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청중으로서 이런 어떤 숫자를 5,987명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선뜻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6천여 명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단순화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더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통계를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것, 이것도 뭐 전체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거라고 유엔에서 발표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또 전체 육지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3분의 1이 사막화된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배가 넘는다. 하고 모래땅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은 좀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통계자료 사례인데, 뭐 아까 그 이제 우리 문제해결책 조직법에서 뭐 연예인 유명인 자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요 내용은 이제 자살과 미디어라고 해서 어떤 자살 사건들이 났을 때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가, 보도량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보도 한 달 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이제 그 보도된 달에는 뭐 이런 1,400이 넘는 수치, 그리고 보도된 한 달 후, 뭐 2달, 3달 후 이렇게 해서 점점 보도된 달에 굉장히 많은 이제 미디어의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미디어가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연예인 같이 이제 유명인이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모방 자살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 아까도 잠깐 그 문제해결 조직법에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 당시는 뭐 미디어가 뭐 이렇게 TV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영상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 소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베르테르가 맨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럽에서 당시 이 책을 읽고 권총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96년 이제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제 포크 가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상당히 좀 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그 뒤로 뭐 특별하게 유명인 자살이 그렇게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2005년에 이은주라고 하는 여배우가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대서특필된 경험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2010년, 2017년, 뭐 18년, 뭐 요즘은 또 뭐 굉장히 지금 이게 2019년 이야기니까 이렇게 많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이거는 그래서 2005년도 이은주 자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지 YTN에서는 아마 2월 22일 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 이전에는 하루 평균 자살자가 0.84명, 한 명도 안 됐다는 것인데 이 뒤로는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22일 이후에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서울경제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살 전과 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2.13명이 이제 더 늘어났다는 2.13명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더 자세하게 그래서 타살, 사고사, 자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유형과 또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여기서는 이제 국민일보는 또 이렇게 연령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 정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수치는 똑같죠. 0.83에 2.13에 똑같은데 이제 이은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이제 비율이 이후에 이은지 자살 이후에 53 이전에 53에서 79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 20대 자살자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리고 20대 의사자 요 두 개가 이제 두 개를 결합시킨 거죠. 3명에서 14명, 3, 42, 4배 가까이가 이렇게 늘었다. 4배 넘게. 그렇기 때문에 5배 정도 가까이 될 때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은주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베르테르 효과에 의한 자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계속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암시를 하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20대가 굉장히 늘었다는 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이걸 또 이런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은주의 이 사건을 경쟁하듯이 아주 다양하게 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런 보도 태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모방 자살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를 가지고 가장 설득력 있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세부 아이디어로 사용할 거라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장하성이라고 지금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중국 대사로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최종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청년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때문이다. 지금 굉장히 실업률이 높고 취직도 잘 못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취직을 못하느냐 뭐 이런 이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지금 이렇게
제조업 부채 비율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 15년간 통계 자료인데, 가계 부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부채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업이 부채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자를 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 빚을 뭐 은행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다시 또 이윤을 남기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의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계속 돈을 쥐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또 반대적으로 그 가계 부채는 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대기업, 하청기업 임금격차가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은 이게 갑이겠죠. 최고의 갑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1차 이제 하청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 평균 월급을 임금을 100%라고 친다면 1차 이제 하청업체는 60% 정도고, 2차는 또 36% 정도, 3차는 24%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그 하청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거죠. 조금 규모가 큰 중소기업, 그 더 작은 중소기업, 아주 소규모의 중소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 부의 어떤 그 몰림 현상이 좀 그 이 대기업에게 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1980년대에는 임금 비율이 대기업이 100%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90% 정도, 물론 아주 작은 데는 뭐 또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벌써 보면은 지금 현재는 60%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90%였죠. 이게 80년대가 그렇다는 것이고, 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한 70% 정도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2015년이 되니까 60%, 54% 이렇게 많이 확연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80년대는 90%대, 90년대에는 70%대, 2015년에는 뭐 60%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런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보다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이 이런 사례가 또 굉장히 재밌죠. 이런 통계가, 한국이 100명이 일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1명 정도 다니는 거고, 자영업자가 15명, 비정규직이 15명, 중소기업이 29명, 비경제활동, 가정주부나 뭐 학생들이, 노인들이 38명, 실업자가 2명,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사회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좀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자 100명 중에서 우리나라는 84명이 상속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아빠 찬스 뭐 이렇다라는 건데, 미국에서의 100대 부자는 상속부자는 22명이고 창업자가 7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그 반대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창업자들이 많고 상속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창업자보다는 상속한 부자들이 많다.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이 사회적인 구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만 보십시오. 뭐 상속된 것이 이런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굳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통계 자료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거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요즘 또 이 KDI가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보면 같은 통계라고 하더라도
상위 임금제 상위 임금 10%의 격차가 이제 80년대 6.6%였는데 지금은 1.1%였고, 그리고 하위 10% 임금이 보니까 9.2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었는데 지금은 3%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많이 상승률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위 10%가 훨씬 많이 하락했고, 그래도 하위 10%는 좀 어느 정도 덜 하락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주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위보다는 그래도 상위들이 더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도 임금의 어떤 평준화가 조금은 불평등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그래도 좀 좋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부 아이디어 이제 마지막 증언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또 이게 특히 정보 제공도 그렇지만 설득일 경우에는 실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증언을 같이 첨부를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이제 청중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특히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증언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옛날에 그 2002년도에 이주일, 여러분들도 이주일 씨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인데 국회의원까지도 하고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2000년 2년도에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폐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목소리도 잘 제대로 못,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관을 뚫었나 그래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참담한 모습으로 담배를 끊으라는 이제 그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을 뚫었으면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진 않았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하여간 좀 참담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그 금연하자는 이제 금연 광고를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이때는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 실제 이분도 또 이제 구강암에 걸려서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듣기가. 그런 어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피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들에게 뭔가를 좀 주장하자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같은 과의 친구나 동기들 에게 몇 가지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서 그 인터뷰 결과를 어떤 증언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아이디어의 조직 사례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니 이건 사실 세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게 아이디어를 조직하는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려고 할 적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한번 쭉 나열하는 거죠.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나열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빼도 되겠다, 그러면 요건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에게 맞는가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렇게 유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 요거는 이제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소주제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운동 흥미를 갖고 오래 이런 것들은 성향과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렇게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체중을 감량하는데, 요거는 또 운동의 목표, 그래서 체중 감량을 목표, 근육 강화를 목표, 이렇게 해서 또 한 꼭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요 꼭지에서 또 더 세부적인 것을 또 유산소, 무산소를 이렇게 또 배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기소개 스피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니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씩 줄여서 주제를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한정 짓고 그것을 다시 또 나열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아이디어를 조직하면 요 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굉장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제 이 안내사입니다. 안내사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책을 좀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 하는 단어나 구문장인데, 이 아이디어가 그냥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고 두 번째 아이디어가 또 다시 튀어나오면은 뭔가 너무 느닷없을 뭐 뜬금없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여주고 연결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내용의 흐름을 무리 없이 따라가며 스피치에 집중하도록 하게 되는데, 논의전환사, 내용이정표, 중간예고, 중간요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해결식 조직법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논의를 하나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하는 논의, 이 두 가지 논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논의전환사는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해결책에 넘어가려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 내용이 또 관련은 있지만 또 이야기의 방향이 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전환사를 쓰는데, 지금까지 유명인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에서 논의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전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논의 중에서 순서와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뭐 이렇게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에서 우선, 다음은 마지막으로, 첫째로, 둘째로.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피치를 청중으로서 듣다 보면은 좀 많이 저게 또 금방 끝날 거긴 하지만 3분 혹은 5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저 얘기가 또 언제까지 어디까지 왔나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내용 이정표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자, 첫째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도 또 이렇습니다. 뭐 셋째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까지 오면은 이제 끝나는구나 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가장 반드시 명심할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 스피치가 어느 정도 요약이 이제 종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용 이정표입니다. 중간 예고는 논의 중 다음 아이디어를, 다음에 논의하게 될 내용을 미리 청중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와 논의를 이제 이어주는 게 논의 전환사라면, 중간 예고는 논의 중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전체 논의 중에서 그 하나, 둘, 셋 요것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논의전환사, 지금까지 유명인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해결책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중간에 예고하는 거죠. 이러한 해결책에는 언론사의 자살보도 권고사항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실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게 되면 내용 이정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 요약, 이건 또 논의 중에서 중요 아이디어를 이제 논의를 마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요약을 통해서 청중은 주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잘 기억하게 된다. 짧게 정리해 보자면, 요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최신 자살률 최근 경향이나 치료 상담 등을 위주로 한 보도 권고입니다. 그래서 중간 예고, 중간 요약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예고, 다시 이제부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요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내사까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안내사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조직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스피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이제 서론과 결론 그리고 또 뭐 언어적 비언어적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